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주력산업을 맡고 있는 김남인입니다. 오타나 통사자원이 아니라 통상자원이고요. 저희의 그 커다란 원래 한 10년 전에 만들어지고 제가 한 4기인데 저희의 롤은 원래는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산업부 전체 R&D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대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예탁급 사업들을 평가 일차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쇠퇴되고 다른 역할로 좀 찾아가고 있고요.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모호긴 하지만 그냥 저는 시스템형 사업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PD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기계, 장비, 로봇, 자동차, 조선, 항공 이쪽이 이제 제가 담당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고 저와 같이 그런 쪽 관련된 PD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산업부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쪽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 두 양당 쪽에서 대권 주자들이 제일 첫 번째 정책이 디지털 전환이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정책 실현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끼리의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전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밸류체인이 이제 대중소에 연결하는 서플라이체인이나 밸류체인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수직 계열화를 좀 이탈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끼리 서로 서플라이체인도 형성시키고 밸류체인도 형성시켜서 뭔가 규모의 경제라든가 흐름의 경제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ATC 내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좀 더 강한 역량을 좀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료는 상당히 좀 기술 집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보실 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가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정부가 R&D 지원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주력 산업의 각 산업별 기술 개발 내용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 가장 핵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스택을 활용한 수소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현재까지 레벨 2 정도는 어느 정도 활용화되어 있고 주로 안전 쪽에 ADAS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전 쪽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 한 6가지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용량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한 킬로그램에 한 250와트 정도를 하고 있고 한 4,500km 정도를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코스트를 낮추고 집적도를 높여서 한 350 와트급, 나중에는 이제 고체 전지를 이용하면 한 400와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고체 전지들은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니치 마켓을 형성할 것 같고요. 리튬이온유로 해서 한 300와트급이 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쓰는 자동차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제조가 이제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에요. 연료전지 쪽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스택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전반적인 전략은 트럭 쪽 이제 대용량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바일 장치 그러니까 트럭이라든가 버스 같은 쪽에 좀 더 적극적인 전략 방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차 통신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자율차 같은 경우는 단독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레벨 2, 레벨 3, 레벨 4를 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시스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그런 자기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까지는 자동차 자체 인지 기술이 좀 중요한 방향이긴 한데 향후 3단계 이상부터는 주변과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ITS라고 하는 건 와이브로 기반인 거고 차세대는 이제 V2X 쪽은 5G라든가 6G를 활용해서 자동차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변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반도체 쇼테이지 문제가 굉장히 나왔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었죠. 몇 가지 요인을 보고 있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자율차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가 들어가면서 반도체가 많이 수요가 됐었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반도체 생산 기업한테 장기적인 물량을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 거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코로나에서 생산이 단절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뭐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스탁을 높이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점점 자동차도 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자율화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반도체는 크게 세 단계가 필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의 AI 인공지능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반도체. 그다음에 중급 반도체들은 현재 다양한 몇 개의 CPU들이 돼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CPU로 만들어 놓은 중급 반도체. 그다음에 좀 단순한 기능하는 세 번째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센서는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주로 이제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레이더, 라이더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단독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몇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식으로 융합 반도체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이라든가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은 또 제대로 차선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는 초고난도 센서, 사람의 인지 능력보다도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서들을 만들려고 하는 선행 연구 개발을 지금 투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뭐 여기 측면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점점점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자화가 되면서 부품이 그냥 옛날에는 기계 부품과 전기의 이런 부품으로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품단에도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스템 전반적으로도 소프트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옛날은 주로 기계 부품들이 많아서 자동차 산업은 기계 산업이다 했다가 요즘은 좀 약간 웃는 소리로 고급차는 한 50% 정도가 재료비가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그럼 전자 산업이냐? 그럼 향후에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비쌀 텐데 그럼 이게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산업의 변화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기 사장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CTO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변화에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어댑테이션 하지 못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엔진 기반, 그 다음에 전기차 기반 쪽에 혼란 문제를 겪은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점점점 중국은 싼 제품, 우리나라는 고부가 제품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중국의 역할이 많이 갈 거고 우리는 좀 더 고부가치 제품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항상 닥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있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관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조 장비는 최근에 이제 소부장 이슈 때문에 좀 중요한 이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조는 보면은 공장 안에서 하는 정밀 가공 장비라든가 공정 장비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뭐 계직 장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재 수단 때문에 장비가 중요구나라는 것이 1차가 있었지만은 특히 반도체 쪽에서 최근 이슈가 됐던 ASML의 노광 장비, 돈 주고도 못 사는 노광 장비, 삼성전자의 대표도 가서 제발 좀 하나 좀 더 주시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지배하는 요소들이 점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산업들이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안전 문제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사람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이 제조 산업은 장비 의존성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단순히 장비를 공급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두 번째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쪽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점점 장비도 전자제어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어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장비에 붙어서 장비의 생산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안전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 세계에서 보면은 제조 장비 전시회 중에 유럽의 EMO, 뭐 미국의 뭔가가 있는데 EMO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스타트업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제조 장비에다 센서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만큼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까도 반도체도 얘기했지만은 고난도 공정들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생산성이라든가 수율을 만족하고 하기 위해서 고난도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 가게 되면 사람은 거운 없고 대부분 물류와 제조를 하는 장비들의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오거나이제이션하고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쪽의 통합, 옛날에 뭐 일부는 FMS라고도 얘기는 했지만 그런 쪽이 운영 솔루션들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밀기계 쪽은 주로 이제 뭐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항상 고생산성들 장비하고 그 다음에 융합 공정,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하고 커팅하고 같이 융합하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연자동화라든가 약간 제품들이 좀 유연하게 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들이 좀 더 제조 장비 현장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로봇들은 주로 핸들링, 뭔가를 핸들링하거나 물건을 이동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공장에서 제조 장비까지의 이동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점점점 얘기가 나오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까지 그렇게 피부로 다 가고 있지 않지만은 유연 생산 이런 쪽을 하려면은 이동은 로봇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처럼 무인화 공장이 되면은 거기에 모든 이동들은 실제적으로 AGV라든가 그런 것들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공장 같은데 공정이라든가 핸들링 물건을 갖다 집어넣어서 사람 대신 해주는 것들이 로봇 자동화로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기계는 뭐 크게 보면 건설기계, 농기계, 냉동공조, 승강기 쪽인데 여기서도 이제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공통적으로 보면은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아까 말한 대로 탄소 중립의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건설 현장에 사고도 많이 나고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을 분석을 해보면은 노동 생산성, 산업 생산성이 건설 쪽 산업에서는 한 10%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타 산업들은 뭐 2배, 3배가 올라간다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분석이 되어 있냐면은 너무 사람에 의존하는 건설 공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문제, 그 다음에 현장에 우리 아시겠지만 뭐 집주인들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들은 지능화, 자동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도 뭐 저도 농촌 출신인데 대부분 시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노인들이기 때문에 소농이 아니라 지금 대농화되고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농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화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기계화 농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냉동기계가 이제 한 이슈가 된 부분들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냉동공조 기계는 크게 이제 가정용의 백색 가전이 있고 여러 가지 건물 같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상업용이 있고 이제 이런 공장에 들어간 산업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동공조 기계가 전체 에너지를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효율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돼버렸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로 해서 이런 여러분 냉매가 보통 요즘 쓰는 냉매들이 자동차들이 쓰는 냉매가 이산화탄소 일로 보게 되면 동일 양에 대해서 한 200~300배의 높은 CO2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1kg의 CO2라고 하면은 냉매에 쓰는 것들은 자동차라든가 굉장히 좋은 쪽에 쓰는 환경에서는 200~300배의 CO2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여러분의 이제 뭐 집에 있거나 좀 오래된 그런 냉동공조는 한 1000배 정도의 더 CO2 효과를 발생시키는 냉매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기 시스템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조에서 이것도 지능화 단계로 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요. 안전이란 문제를 과거에는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다이고노시스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사람이 타지 않는 동안 해결하는 식으로 문제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그만 기업들은 아직까지 하드웨어 의존성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뭐 현대엘리베이터 같이 제일 큰 회사들은 이런 쪽으로 문제가 중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굴삭기들이 반자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의 문제가 굉장히 주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건물을 질 때는 과거에 이렇게 쌓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으로 옵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가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갑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크레인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높은 빌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반 구축 때문에 기초공사 장비가 필요하고요. 날씨가 춥거나 더우면은 점점점 지하 공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는 한 45km의 지하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스트리트가 다 형성되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는 목동 주변에도 뭐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돼 있죠. 서부간선도 지하화돼 있죠. 요즘 경부고속 지하화시키려 지하의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장비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굴삭기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가 돼 있지만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사람이 개입을 점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이 사람의 역할을 좀 개입을 적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장 감독이 지시하는 야 트럭 어디로 가 굴삭기 어디로 가는 것들을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계산해서 자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자동 굴삭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60% 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작업들은 작업을 하고 측량을 하고 작업을 하고 측량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되겠고 이런 사고가 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업을 합니다. 근데 반자동 굴삭기는 내가 여기서 딱 정하고 여기 포인트 정해놓으면 지가 여기를 직선으로 쫙 긁고 갑니다. 사람은 45도인지 50도인지 구분을 못하지만 기계는 정확히 구분합니다. 여기는 여기 이하는 내려가지 말라고 작업해놓은 사람 막 작업을 해도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적인 작업과 그 다음에 측량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특정한 작업에서는 60%, 그럼 60%는 우선 기름값이 60% 적게 들죠. 인건비 60% 적게 들죠. 공정 빨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작업, 이런 소장 대신에 전체를 매니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돼 있어서 전체적인 작업 순서를 어디로 해야 될까? 굴삭기 몇 대 필요하고 트럭은 몇 대 필요할까? 그 다음에 몇 번 굴삭기 옆으로 가서 트럭은 흙을 실어야 될걸 모두 다 전체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우리의 공장의 무인 공장처럼 건설 현장도 향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먼 훗날이겠지만 단계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요. 농업도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농업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트랙터 기준으로 100마력급 이하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소규모 농업, 100마력급 이상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대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주로 100마력급 이하의 조그만 농기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지능화나 자동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트랙터 하나가 10억, 한 15억도 하고 20억도 하는데 그것들은 몇백 마력짜리 트랙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1910년도에 미국의 농업 인구는 70%였답니다. 70%가 전체 농업을 했는데 2010년도에 미국의 농업의 인구는 한 1.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1910년도보다 더 많은 소출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농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자동화되고 지능화된 그런 스마트팜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존 디어의 스마트팜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 성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지능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스마트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가구 수도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좀 감소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65세 이상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트랙터라든가 모든 작업들이 커넥티드 비클이라고 해가지고 커넥티드 팜이라고 해서 창고에서 자기가 이런 야적장에 자기가 지시한 대로 가서 혼자 작업을 합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되지 않죠. 두 번째는 정밀농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비료를 줘야 되는데 전체 뿌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병충해가 있는 곳이라든가 잘 자라지 않는 곳을 타겟팅을 딱 해주면은 거기 가서 이런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손실을 혁신적으로 줄이고요. 세 번째는 농업 경영입니다. 올해는 비라든가 어떤 것들이 좋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언제쯤 실어서 당신은 언제쯤 팔아야 가장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로봇 쪽입니다.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로봇은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술이라고 보는데 로봇은 우리가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내로한 그런 영역도 있고 모든 제품들이 로봇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보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율차도 일종의 로봇화의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굴삭기, 반자동 굴삭기나 그 자율주행 트랙터가 일종의 로봇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은 로봇화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로봇 자체적으로 새로 형성되는 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조 현장에 대한 로봇 확대 보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 한참 어려울 때 사람들을 많이 내보냈다가 요즘 다시 수주량이 많아서 사람을 다시 돌아오라고 했더니 안 돌아온답니다. 1,000만 원을 더 줘도 그때 주던 1,000만 원을 더 줘도 안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는 조선 수주를 많이 하더라도 조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봇 쪽이 확대되고 있고 전 좀 아까 말한 대로 공장 내에서는 유연 생산이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점점 노인들을 위한 돌봄이라든가 이런 병원 쪽에서 물류 요즘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쪽에 그런 물류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쿠팡 하나의 창고 안에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가 밤새 작업을 한답니다. 사람이 극한의 작업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은 세상 일이 다 쉬워 보인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만 100%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그 사람들도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쿠팡 같은 그런 쪽에 물류 배달을 쉽게 받았는데 향후에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로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웨어러블은 공장 안에서 이런 근골격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의료 쪽은 여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물류라든가 의료라든가 웨어러블 로봇 쪽인데 가장 크게 현재로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제조 로봇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로봇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협동 로봇이니 다관절 로봇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조 현장에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이 진입을 합니다. 물류라든가 이런 제조 로봇 쪽에서는 이런 서비스 로봇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조그만 기업에서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조선은 이제 크게 보면은 친환경과 자율우랑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친환경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탄소 중립에 비해서 굉장히 터프한 겁니다. IMO라고 하는 데에서 2050년에 전 세계 운항되는 배의 탄소 배출량은 현재보다 50%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선박이라는 건 수명이 한 20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2030년부터는 그런 배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대한 배에 그걸 동력 장치를 엔진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박선항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태평양을 횡단을 할 때 이런 해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면은 한 3~4%의 연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배도 하나의 거대한 플랜트잖아요. 이런 쪽에 내부가 어떤 진단으로 해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내부를 계속해서 이런 감시하는 정책. 그 다음에 항구에 들어올 때 대부분 사고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항구에 들어올 때 각종 안전장치라든가 감시장치를 통해서 사고가 안 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점점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다시 조금 이따 다시 그래서 IMO 쪽에서는 우선은 선박에가 좀 마찰장이 적게끔 하는 거, 가볍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실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소로
수소동력으로 가는 거, 뭐 그다음에 LNG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르는 부분에 대한 실증 같은 거, 연안 선박들은 조그맣기 때문에 이런 뭐 전기 추진도 가능을 하고요. 국제협력을 또한 표준화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자율 운항으로 된 선박, 그 다음에 동력이 친환경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마트해야 됩니다. 아까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기 그 일반 야들 가보면 빼곡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 뭐 조선소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수많은 물류와 제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물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지 않으면은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된 중국의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 같은 것들은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 해결 방법은 스마트 야드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LPG를 나르는 그런 선박이라든가 뭐 고부가치선들은 뭐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스마트 조선 쪽으로 보게 되면 배가 한국에 도착할 때라든가 물류를 한다라든가 제조를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스마트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자,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하나 추가적으로 저번에도 했지만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세 번째는 GVC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GVC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중 갈등 문제나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저도 이제 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디지털 전환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돈 버는 얘기고 경쟁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하고 계시는 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효율화, 그러니까 코스트의 절감과 그 다음에 고부가치 제품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가가 됐고 지배국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도 1차 산업혁명은 잘 올라탄 거죠.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거나 1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나라들은 선진국이 됐고 지배국가가 됐고 그러지 못한 나라들은 피지배국가가 됐고 후발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 좋게 3차 산업혁명을 잘해서 선진국가로 좀 올라서 있죠. 자,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도 또 이런 산업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올 겁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갖춰놨던 산업강국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식 세대에는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사회 변화도 보면 점점 고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4차 디지털 전환이 가고 있고요. 제조 현장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작업자 중심에서 뭔가 그 하드웨어의 물건을 팔거나 숙련된 작업자 중심에서 장비 의존하거나 뭔가 장비를 고도화하는 지식 근로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대기업들 쪽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제품들이 지능화되고요. 고도화되고 대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까지 턴키로 파는 솔루션 비즈니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대자동차가 왜 자꾸 서비스를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제품을 파는 기업이 제품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이러한 스펙으로 이러이러한 코스트로 야 차 한 100만 대만 만들어 와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자인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대우중공업이 한 2000년도 초에 미국에서 한 2000년도 초에 미국 산업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마켓시어를 한 5%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딜러들이 봤더니 보통 하나의 딜러의 매출이 2조는 3조는 딜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이런 굿사킬로다 이런 거에서
몇 대 갖고 와봐. 코스트는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마츠나 캣트나 그런 거대한 기업들은 그걸 맞춰줄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대우중공업의 라인업 가지고는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점점 아웃사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점점 걔네들이 딜러라든가 그 서비스 하는 애들이 주도로 산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딜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산업들이 제품을 하드웨어 만드는 것들은 점점 코모디티화되고 뭔가 그걸 팔거나 활용 쪽 중심 애들이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판매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제조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뭐 갖고 와 어떤 코스트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제조 산업이 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제조 산업이 서비스를 잡지를 못하게 되면 시스템 산업들은 하청 기업으로 대규모 기업도 하청 기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들은 점점 쉬워지고 그것들을 고객의 활용 서비스나 맞춤형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는 산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디지털 전환은 그냥 공공이나 개인 서비스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디지털 전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철 타거나 우리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쪽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쪽이 돌아가듯이 우리 산업도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쪽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목적 지향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 내가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고 품질을 얼마나 높이고 제공을 얼마나 낮추고 그다음에 택타임을 얼마만큼 높이고 그다음에 거래 관계를 이쪽 기업과 저쪽 기업이 엮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런 구체적인 뭐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공공은 우선 데이터를 모아놓고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개인 서비스나 공공은 데이터의 가격이 없습니다. 그럼 공짜로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장 안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지식 자산이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죠. 그래서 도메인 지식,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를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 주도를 해서는 절대 성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이나 개인 서비스 하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은 생산을 유연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이 지능화 자동화되고 예를 들어 자율차가 되고 유연 생산이 되고 서비스를 만드는 지금의 그냥 대충 전화 오면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봐서 해결해 주거나 그거를 뭐 텔레메트릭스라든가 그런 걸 연결해서 문제를 사전에 진단해서 해결해 주는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이커머스 같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은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쪽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공공이라든가 개인 서비스 쪽에서는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드웨어와 연관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의 제약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산업 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서비스나 공공 쪽은 많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하게 돼서 우리가 잘하면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좀 제조업 중심으로 좀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뭔가를 하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부는 좀 산업 기반들, 그거 하기 위한 기반들을 많이 구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금융이라든가 데이터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갈 거라고 하면 큰 틀로 보면은 모든 제품들은 로봇화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 생산 현장이라든가 사람 간의 문제를 개입하지 않고 그걸 액션하는 것들을 로봇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호텔 서비스는 어느 정도 로봇 서비스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무인 트랙터라든가 로봇이 등장을 하고 UAM하고 무인 함이 되고 뭐 수술도 하고 자율차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로봇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화가 됐을 때 그거를 생각하는 것, 누군가 의사결정처럼 사람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상화로 갈 겁니다. 요즘은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게임 쪽이나 쓰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그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상화된 모델 하에서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같은 가상화된 의사결정과
사람의 몸과 같은 로봇화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제조 산업은 제품 기반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를 턴키로 하는 그런 솔루션 비즈니스로 가는 것이 전반적인 방향. 이게 언제 갈 거냐 문제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요, 늦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은 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 업체가 그런 생산 구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 시설도 그런 제품이 요구하게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이쪽에서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전 의사결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경쟁력이 없이 중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